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학 기출 들어갈 텐데 일단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교재가 아주 전면 개편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만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막 하느라고 거의 막 날새다시 뭐 했어요. 그래서 전면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오타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한 세 번, 네 번 수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설도 이제 좀 미비한 부분들은 대폭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재랑 많이 차이가 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은 그 챕터별 핵심 요약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이 있고 그 챕터에 해당되는 이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핵심 요약 파트만 따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경제학 총정리로 이게 따로 이게 또 출간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엄청나게 보완했다는 얘기가 최신 기출 반영해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나게 보완됐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또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저번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도별로 문제를 구성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주제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을 싹 다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주제별로.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문제 푸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업 더글라스 소형함수다. 그러면 쭉 모아놓고 뭐 선형이 쭉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연도별로 구성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 구성하느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의 방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챕터별로 요약이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요약 강의를 진행하고 그 챕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복습하는 기회가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구성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총 20회거든요. 20회인데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기본 기출, 뭐 기출 심화 있는데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걸 12회 만에 뭐 기출을 끝낸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총 20회인데 12회가 뭐 기본 기출, 뭐 8회가 뭐 심화 기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총 20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커리를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12회니까 우리가 10회는 미시경제학, 10회는 이제 거시 국제경제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시하고 거시가 약간 좀 들어갈 거예요. 화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종강이야. 종강이고 나중에 다시 8회가 다시 이제 추가돼서 나머지 거시 국제경제를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20회를 좀 잘라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뭐 따로따로 뭐 기본 기출, 기출심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그리고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물론 뭐 해설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해설 보면서 싹 보면 뭐 풀리겠지. 근데 한 문제당 20분씩 막 걸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쪽지 깨듯이 막 10초 만에 푸는 방법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독학이 절대 불가능해. 반드시 헌법이야. 혼자 바꾸면 되잖아. 근데 경제학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예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강의가 너무 훌륭할 거니까 뭐 강의만 들어도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미리 문제 풀고 온 것과 안 온 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드시 풀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네가 이해를 할 때까지 푼다. 그건 독학이야. 불가능하고요.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읽어오시고 뭐 계산 문제도 한번 뭐 해설을 보면서 풀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야. 그거 듣고 와서 제 강의 듣는 것과 그냥 와서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선생님 저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제약상 이제 단순히 산수 문제 있잖아. 더하기 빼기까지는 내가 안 할 거야. 알겠죠? 여기서 막 이양시켜서 그건 안 한단 말이야. 시간 제약상.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가이드라인만 적용하는 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아깝잖아. 시간도 우리가 소중한 자산이니까.
자, 일단 경제학의 개요 파트. 이건 뭐 요약 강의를 생략하고요. 바로 문제 들어갈 텐데.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 했어요? 희소성의 법칙이라 했어요.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채워줄 자원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희소성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99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안 나와 이제. 교재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야. 안 나와 이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재화의 수량이 부족한 법칙. 뭐 요거겠네. 그다음 2번 문제는 이제 18년도 지방직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바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은 자 눈에 보이는 뭐야? 명시적 비용.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뭐야? 암묵적 비용 포함한 거지. 암묵적 비용. 또는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묵시적 비용. 또는 뭐 얘를 금전적 비용, 얘는 비금전적 비용 그런 표현도 쓰고요.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경제적 비용, 얘를 회계적 비용, 얘를 또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뭐 그런 표현도 쓴단 말이야. 잠재적 비용으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직장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 시간에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를 고려한다. 그런데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 10,000원이야. 그러면 통근 시간이 10만 원, 10시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원이겠지. 이 10만 원은 근데 직접 지가 지출하는 비용이야, 지출하지 않는 비용이야. 지출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 1시간당 내가 10만 원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월별 임대로 눈에 보이는 비용이죠. 얘가 뭐야? 명시적 비용. 그러면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한 거죠. 얘도 15 더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20 더하는 거야. 30. 이렇게 해서 우리 뭐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 160, 얘가 150, 얘는 145, 얘는 150, 145 가장 작죠? 그러니까 C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죠? 자, 경제학의 본질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규범 경제학인데 이것도 있잖아요. 시험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책의 구성 맞춰야 되잖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보고는 갈게요. 이게 우리가 그 실증 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규범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증 경제학은 어떻게 해야 돼?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줬죠? if then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가치 판단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가치 판단이 없어. 그런데 얘는 이제 이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까지가 실증 경제야.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 뭐 이렇게 뭐 해야 한다. 그럼 규범이야. 그래서 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사회적 순후생 소시 감소를 막기 위해서 독점화를 막아야 한다. 규범이지.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보통신 관련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뭐야? 규범이잖아. 그런데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자, 우리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자, 이자율을 인상시키죠? 자, 이자율 인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확대 재정 정책의 구축 효과죠. 그래서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건 주장이 없잖아. 가치 판단이 없죠. 경제적 현상이잖아. 얘가 실증 경제학. 마지막, 정부는 효용 등재를 위해서 총 수요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규범이겠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유량, 저량. 그래서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 바로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이 저량일 텐데 몇 가지 볼까요? 유량은 한 달간 소득이 얼마니? 그렇잖아요. 소득이 유량이고요. 소득이 쌓여서 뭘 형성해? 그 사람의 재산을 형성해.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또 한 달간 적자가 얼마큼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쌓여서 부채를 형성을 해요. 당신의 현재 부채는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적자 전부 다 유량이죠. 하지만 정부 부채 저량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1년간 투자가 얼마큼 발생을 했습니까? 투자가 쌓여서 자본을 축적하죠. 현재 총 자본량은 얼마입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 자체에 대한 가격, 이거 지금 얼마예요? 1,000원.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잖아. 저량. 그런데 서비스 가격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그 자체, 노동자한테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그랬잖아. 너 얼마짜리? 그게 아니야. 인신매매가 되니까 서비스 가격. 그러니까 노동 가격은 임금이잖아요. 얘는 서비스 가격이란 말이야. 한 달간 월급, 1년간 연봉이니까.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뭐가 돼? 유량이 되고, 자체의 가격은 저량이 되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 또 이제 우리 생산물 수요 있죠. 생산물 수요.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 이제 뭐 한 달 동안 라면 몇 개 먹었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 한 달 동안 부동산 몇 개 먹었어. 그렇지 않죠?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총액, 주식의 총액, 은행 잔고, 지갑 속에 있는 돈, 이게 지금 자산 수요란 말이야. 자산 수요는 저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저량이 또 뭐가 있을까? 현재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 통화량이잖아. 통화량. 현재 지금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거 저량이죠. 현재 환율 뭐 이런 것들 저량이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2번 유량 변수는 소득, 소비죠. 1년간 소비, 한 달간 소비. 자산 수요는 저량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소비, 한 달간 소비, 1년간 소비, 한 달간 저축, 1년간 저축. GDP 우리 가장 짧은 기간이 3개월마다 측정된단 말이야. 3개월마다 분기별로 측정되고요. 반년마다 측정되고요. 1년마다 측정되잖아. 그리고 감가상각 1년 동안 얼마큼 감가상각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 창고에 지금 쌓여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 저량이 된다 그 얘기야. 자, 4번 우리 지방직에 나왔네. 이것도 마찬가지 저량 변수에 해당되는 거 실업자 수죠. 현재의 실업자 수. 자,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실업자의 수는 저량이죠. 그런데 직업을 잃는 사람의 수 있죠. 얘는 유량이야. 한 달간 얼만큼의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까? 직업을 잃는 사람의 수는 유량. 실업자 수는 저량이야. 실업자 수는 여러분들 실업자를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실직자 아니야.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업자가 몇 명이냐 그 얘기지. 실직자는 한 달 동안에 몇 사람이 실직을 했습니까? 그건 직업을 잃은 사람의 수야. 그래서 실업자 수는 저량. 자, 5번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구성의 오류. 우리 구성의 오류 뭐죠? 인과의 오류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A를 B의 원인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요게 이제 인과의 오류고요.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으로 참이지만 참이라고 해서 전체에도 참이겠지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수요죠, 가수요. 지금 막 밀가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요. 라면 가격이 뛸 것 같아. 그럼 미리미리 사재기해야 되겠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이잖아. 그런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개별 농부 입장에서는 풍년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풍년이 되면 농부의 매출액을 줄어들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저축의 역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저축이 바람직하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저축은 총 수요를 감소시켜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켜서 바람직하지 않죠.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구성 오류야. 그래서 첫 번째, 개별 가게 입장에서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전체는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겠네. 이거 나머지는 얘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가격보다도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높다. 이건 다이아몬드 역설인데 사실상 역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잠깐 볼까요? 가끔씩 나오니까.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간 생활이 없어도 되는 그런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물은 인간 생활이 없어서 한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단 말이야. 이게 뒤에 역설적 현상이 보이지만 역설이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어떤 얘기를 했어? 모든 재화에는 사용 가치가 있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어요. 모든 재화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 대답은 뭐였어요? 물은 사용 가치는 매우 높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낮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낮지만 교환 가치가 매우 높아. 그런데 가격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에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지. 왜 다이아몬드는 교환 가치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스미스 형님 대답은 뭐라고? 글쎄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아무런 설명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역설적인 현상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중반이란 말이에요. 1776년도에 그 국부를 냈잖아.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한계효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경제 이론들을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했다. 한계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게 역설적인 현상이 아니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사용가치가 현대 경제학에서는 결국은 총효용이야. 총효용. 효용이고 이 교환가치가 한계효용이다 그 얘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내가 물을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과 다이아몬드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누가 크다? 물이단 말이에요. 물. 다이아몬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그 만족감, 총효용과 한계효용을 혼동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이 살 수 있잖아. 물은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높아요. 그것은 뭐야? 비교 자체가 안 돼. 정말 안 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산소, 공기를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다이아몬드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뭐가 크다? 공기가 훨씬 크다. 비교 대상이 안 돼. 공기를 10% 없으면 죽어요, 죽어. 하지만 워낙 그 존재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만족감, 총 만족감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가격은 한계효용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 한계효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요곡선이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인데 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왜? 한계유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계유용 곡선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계유용을 원으로 바꾸면 얘가 한계편익이 된단 말이야. 한계편익. 그러면 물에 대한 한계유용 곡선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한계유용 곡선 누가 위에 있어? 물에 대한 한계유용 곡선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한계유용 곡선이 누가 더 상방에 있냐고. 물이야 다이아몬드야? 그놈의 다이아. 물이라니까 물.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가 워터가 있고 여기가 효용이에요.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가 효용이야. 그러면 현재 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오아시스. 물이 한 단위가 증가를 해서 효용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 다이아몬드는 이거야. 물에 대한 한계율이 훨씬 높아요.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물에 대한 한계율이 훨씬 높아요. 얘가 MU 워터야. 다이아몬드는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MU 다이아몬드. 그런데 존재량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존재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계율은 여기야.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존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한계율은 여기서 결정되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다 그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한계효용의 아래 면적을 더하면 뭐가 나와? 총효용이 나와. 그러면 다이아몬드에서 느끼는 총효용은 사실상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을 소비할 때 느끼는 총만족감은 엄청나지. 총만족감은 엄청난 면적이에요. 오케이? 이게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아니더라.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번 지문은. 자, 그다음에 3번.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뭡니까? 기펜의 역설이죠. 기펜제고요. 그다음에 4번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조세 부담의 정가와 귀착을 얘기하고 있고요. 5번 어떤 개별 경제 주체의 경쟁이가 본의 아니게 다른 개별 경제 주체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 외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 들어갑시다.
자, 수요의 법칙이 나와 있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을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이 가격은 개당 가격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면 10개를 산 게 아니라 사고자 하는 거지.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면 20개를 산 게 아니라 사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가격 변수가 독립 변수일 때는 경제학에서는 Y축에 대해 독립 변수 쓴다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예요. 수학과 다르게. 그래서 가격 먼저 읽으셔야 돼. 그러면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를 살 거야. 1,000원이면 20개 살 거야. 계획이야. 산 게 아니라 계획이에요. 계획. 사전적 계획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 가격 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요 곡선상의 하나하나의 점을 수요량이라고 했고요. 1,000원이면 20개를 구입할 거야. 특정 가격 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이걸 수요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현상이 있지. 베블렌 효과. 자기 자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싸면 더 사는 거. 남을 의식하는 거고요. 이거 기펜지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무차별 곡선 이론 자세히 배우고요. 그러면 한 개당 2,000원이면 10개를 구입할 거야. 그럼 반대로 10개를 구입할 때 이 소비자는 한 개당 2,000원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적은 돈을 지불하고자 하니까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높이가 결국 가격인데 그냥 가격이 아니라 수요 곡선의 가격이기 때문에 디맨드 프라이스, 수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요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왜 떨어진다? 한계 유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 유용은,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한계 유용 곡선과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야? 한계 유용 단위가 없단 말이야. 이제는 단위가 있죠. 원. 그래서 한계 유용인데 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게 한계 편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과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이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 뭐 외생변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주의할 점이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가는데,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근데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맞아. 틀려요. 그러면 안 돼. 자,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 왼쪽 하셔야 돼. 이게 양이니까 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양이니까 오른쪽 왼쪽 하셔야 돼. 수요 감소 왼쪽, 수요 증가 오른쪽 하셔야 돼. 우리가 위아래 할 때는 나중에 조세 보조금 할 때 위아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는 오른쪽 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똑같이 발생한 것 뿐이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수요 증가는 오른쪽, 수요 감소는 왼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자 수평이야. 수요가 증가했어. 그대로야. 조세 보조금 위아래 움직여.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조세 보조금 움직이지 않아 얘. 그런데 증가 감소는 오른쪽 왼쪽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감소는 오른쪽 왼쪽. 조세 보조금 위아래야 위아래.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오른쪽 갔다고 답하셔야지. 요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이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당연히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또는 얘를 상급제, 하급제라는 표현도 쓰고요. 중립제가 있지. 그러니까 중립제를 자꾸 혼동하던데 이 중립하고 일단 독립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 중립은 중간이라는 뜻이야. 자, 근데 중립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소득이 증가를 했어. 수요가 증가했어. 정상제. 감소해서 열등제. 그대로 중간에 있어. 이게 중립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소비가 변동이 없는 게 중립이야. 그런데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또 그 무차별 곡선에서 말하는 또 중립은 또 달라요. 근데 그 중립과 이 중립 혼동해갖고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 자,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어요. 효용이 증가하지. 그럼 우리가 선호제, 효용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단 말이야. 쓰레기, 공해물질. 이걸 우리가 비효용제, 비선호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떤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더라도 효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걸 또 중립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의 중립과 이 중립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에 말하는 중립은 뭐한다?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재화를 중립제. 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소득 탄력성 영인 중립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대뿔보마 그랬잖아. 자, 볼게요. 자, PY가 있어. PY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대뿔보마. 자, 대체 관계는 같이 움직여. 콜라 가격 상승 사이다 수요 증가. 콜라 가격 하락 사이다 수요 감소. 얘가 대체 관계 플러스. 자, 휘발유 가격 상승 자동차 수요 감소. 휘발유 가격 하락 자동차 수요 증가. 얘는 보완 관계는 서로 마이너스. 대뿔보마 함께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케이스를 갖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PY가 있어요. PY가 있고 여기가 QY가 있어요. 그러면 Y제와의 수요곡선은 이렇게 우항해. 얘가 콜라. 자, PX가 있고 QX가 있어요. 자, 수요곡선 우하향. N은 사이다. 자,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 콜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지. 그러니까 콜라는 자기 자신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곡선상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사이다 입장에서는 사이다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 콜라 가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콜라 대신 사이다 먹을 거야.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만 있단 말이야. 어떤 게 있냐면 이 관련제 가격, 이 가격은 왜 변동을 했습니까? 왜 변동을 했냐면 그냥 변하는 게 아니야. 공급의 변화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가격이 올라갔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감소했잖아. 왜 가격이 올라갔어?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막 헷갈리면 이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곡선상의 변화와 곡선 자체 변화를 혼동해갖고요. 막 뒤죽박죽 돼.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수요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중에 구할 수가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 구할 수가 없고요.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공급량은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공급의 탄력성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얘는 공급 곡선 상의 변화야.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이거야.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공급이 감소를 해서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 상의 변화야. 그래서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 거야. 알겠어요? 자, 공급이 감소를 해서 그럼 뭐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 거야. 수요 곡선상의 변화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거시경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 IS 오른쪽 간단 말이야. 그러면 무엇은 절대 변하지 않아? LM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LM 곡선 상의 변화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면 문제를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나중에 분명히 혼동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봉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지 않아. 그러면 단기 총공급이 움직여서 장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럼 그때도 뭐야? AD 곡선 상이야. 그럼 그때 뭔가 균형 구미소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AD 곡선을 대입하면 돼.
A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감소한 거야. 공급이. 자, 그럼 이걸 틀려버리면 아주 엉뚱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자격증 여기 출제됐던 문제야. 지금 현재 자,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닭고기 안 먹겠죠. 닭고기 수요 감소를 해요. 고기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수요가 딱 감소하니까 어떻게 될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닭고기를 많이 먹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죠. 아,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먹지.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아. 단 닭고기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수요량이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럼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서로 대체 관계라고 합시다. 그래서 야, 닭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닭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대체제인 돼지고기를 수요가 감소한다. 요렇게. 맞아, 안 맞아? 요게 틀린 거야, 요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해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럼 닭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먹겠지. 근데 여기서 요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 잘못하면? 그럼 얘는 대불보마를 적용할 수 없단 말이야. 요 가격이 떨어져갖고, 아,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닭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돼지고기 덜 먹는다.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 가격이 왜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어? 수요잖아, 수요. 공급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공급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잘못된 거고요. 돼지고기 수요는 증가해야 돼. 그래서 돼지고기 증가가 맞는 얘기야. 자, 봐볼게요. 자, 지금 닭고기야. PY. 얘가 QY. 그래서 YJY 수요곡선은 우하향해. 자, 공급곡선 우상향해요. 이렇게 YJ. 닭고기 이거. 그런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닭고기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요렇게. 그러면 닭고기 수요가 요렇게 감소를 했죠. 얘는 왜 감소를 한 거야? 조류독감 때문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닭고기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닭고기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지면 닭고기를 더 먹기 시작해요. 맞긴 맞아. 그래서 점점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요렇게. 수요량이 요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는 요만큼 감소를 했어. 조류독감 때문에. 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수요의 감소가 수요량이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량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돼지고기 수요는 더 많아져야 되지.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또 한 번 자, 얘가 만약에 관련제가 기펜제야, 기펜제.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 PY 해갖고요. QY야. 얘가 기펜제야, 기펜제. 기펜제여갖고요. 기펜제여서 수요곡선이 우상향해. 만약에 YJ 수요곡선이 우상향해. 그래서 닭고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닭고기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불보마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얘도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불보마 암기 있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일단 수요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관련제 가격 변화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관련제 가격 변화가 돼야 되지 수요에 의한 관련제 가격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지울게. 오케이.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지금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사이다는 무엇이 변한 거야? 공급량이 변한 거야. 가격이 상승했더니
공급량이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했더니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 수요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야. 그렇다면 가격과 거래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겠어? 자, 봐봐. 수요가 변했어. 그러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P가 증가하면 Q도 증가하고. 그런데 공급이 변했어. 공급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판매량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큰 힘을 발휘한다니까, 나중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독립관계.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커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또 뭐, 미래의 가격 상승 예상되면 현재 수요가 증가한다. 가수요. 뭐, 소비자의 재산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한다. 이 정도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나오지. 계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시장 수요 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 시장 전체의 수요를 시장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원일 때 A는 3개를 사고자 하고 B는 4개를 사고자 한다. 그럼 동일한 200원일 때 총 7개를 사고자 하는 거고요. 얘 100원일 때 6개, 얘 100원일 때 9개, 그럼 총 100원일 때 15개를 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무엇에 직면해 있다? 가격에 직면해 있고요. 무엇이 달라? 사고자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수요고서는 개별 수요고서는 수평적합이라 했죠. 수평적합. 수평적합.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수요고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의 수요고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이 가격일 때 시장 수요를 계산하세요. 할 때 이것 더하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이것 더하기는 얘야 그냥. 그러니까 요것 더하기 요렇게 더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 더하기 요렇게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고선이 이게 싹 완만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자 이런 수요함수가 있어요. 100-Q 수요함수가 있는데 역수요함수예요. 자, 이런 소비자가 총 3명 있다. 3명. 그러면 얘가 100이니까 3명이니까 하하 해갖고 300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100원일 때 0개죠, 0개. 0개를 3번 더해도 0개. 그 다음에 공짜일 때 100개죠. 100개를 3번 더하면 300개. 요거야. 그래서 시장 수요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역수요함수가 주어지고요. 동일한 수요함수를 가진 소비자가 뭐 3명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 축의 절편은 같아요. 그치? 절편은 같고요. 요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여러분들 자꾸 이런 사람 있어. 얘 수요고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에? 이 수요고선의 기울기. 정말. 기울기도 몰라, 기울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 축의 절편이 Y축에 있기 때문에 미분값이에요, 미분값. 미분하면 마이너스 2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P로 정리할 때 그 계수값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몇 배로? 3배만큼 완만해지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Q 앞에다가. 알겠지? 그럼 만약에 Q로 정리돼 있어. 자, Q로. 그러면 Q로 정리돼 있어. 100 마이너스 P야. 요 사람이 3명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Q를 3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Q를 이렇게 더한단 말이야. Q를 더해야 되는데 할 때 이때 3Q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A라는 사람의 수요, B라는 사람의 수요, C라는 사람의 수요를 다 더한 게 시장 전체 Q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3P가 되지. 그러면 5명이면 5번을 더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5번을 더하는 것은 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돼. 곱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3Q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오른쪽에다 3을 곱해야 돼.
그런 놈이 있으니까. 고팔에서 양쪽 다 곱했어. 나 들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자꾸 저거 도돌이표가 온대, 도돌이표가. 계속 나눠진다니까. 그럼 나눠지지. 양쪽 3을 곱하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Q를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에다 3을 곱하란 말이야. 이렇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는 50-3분의 5Q가 돼 있어요. 자, 이런 소비자가 5명 있어요. 자, 역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P는 어떻게? 그치? 50 마이너스 그렇지 3분의 1Q.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Q로 정리되어 있어. Q로 뭐 100 마이너스 만약에 5분의 1 P다. 자, 이런 사람이 5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Q는 500 마이너스 P 하면 돼. 오른쪽에 5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수요함수가 다른 경우는 각각 Q로 정리한 다음에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최근에 자꾸 나오고 있는 유행되는 문제야. 유행되는 문제. 이거. 자, A란 사람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란 사람의 수요곡선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수평으로 더하면 안 되죠. 자, 왜냐면요. 여기서 요 가격 있잖아요. 요 가격 이상일 때는 A는 구입하지 않아요. B의 수요만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B의 수요 자체가 시장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격 이하일 때는 모든 수요가 존재하니까 이때만 수평합이야. 이렇게 꺾여요. 굴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행되고 있는 문제야. 계속 이렇게 나와요.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급 들어갑시다. 공급. 자,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요게 독립변수야. 이거 먼저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공급곡선은 우상향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한 개당 가격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면 10개를 판 게 아니라 팔 거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면 20개 판 게 아니라 팔 거야.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특정 가격하에서 팔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얘를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가격책에서 팔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 공급곡선 전체를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이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곡선상에서.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의 법칙인데 그 예외적인 현상이지. 후반 굴절 노동 공급곡선인데 얘는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개당 가격이야. 한 개당 가격이 2,000원이면 20개를 판 게 아니라 팔 거야.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20개를 팔 때 한 개당 2,000원까지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자들은 많은 돈을 받고자 하니까 우리 뭐야?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격, 공급곡선 높이를 서플라이 프라이스, 공급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얘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공급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한계 비용이 체증하니까. 그래서 이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생산과 비용의 쌍대 관계에 의해서 MC는 임금 나누기 노동의 한계 생산. 이렇게 물론 단기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원인은 결국 뭐다?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니까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격이 변동하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공급 곡선상에 변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이 변하는 건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 왼쪽 공급 증가 오른쪽 왼쪽 감소. 오케이? 위아래 하시면 안 돼 이것도. 자, 그러면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 대표적인 게 생산 기술의 진보죠. 여러분들 기술 진보 이퀄 비용 감소라니까. 기술 진보 이퀄 비용 감소예요. 동의요. 그러니까 기술은 뭐
뭐 자본 집약적 기술 진보든 노동 집약적 기술 진보든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평균 비용, 한계 비용 모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기술 진보 이퀄 기술 진보가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다. 이 높이가 지금 한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요 생산성이 향상됐어.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잖아. 그럼 한계 비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 비용은 떨어져. 그럼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이 증가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요소 가격. 생산요소 가격이 이제 뭐야? 임금, 뭐 이자 이런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럼 만약에 임금이 상승했다고 합시다. 임금이 상승했어. 요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니까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한계 비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떨어지죠. 떨어지고요. 자,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올라가요. 조세는. 자, 보조금 지급해 볼게요.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보조금만큼 올라가요.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 떨어져. 그래서 조세는 이렇게 결국은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자,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만 증가 감소지 수직 수평일 때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세 보조금 위아래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오른쪽 가도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조세 보조금, 조세는 떨어지고 보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조세 보조금 지급해도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증가 감소는 오른쪽에 좀 움직여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일 때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시장의 공급곡선 마찬가지예요. 개별 공급곡선의 수평적 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보고 갈까요? 자, P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3분의 5Q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안 되지. 잘못했다. 죄송해요. P는 100 더하기 3분의 5Q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산자가 5명 있다. 어떻게 돼? P는 100 더하기 3분의 1Q 하면 돼. 또 5분의 1 곱하면 된다니까. 근데 Q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만약에 5분의 2P다. 자, 이러한 생산자가 5명 있어요. 그럼 Q는 마이너스 50 더하기 2P.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것도 최근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왔어? 절편값이 다른 경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자, A라는 생산자의 공급곡선은 이런 모양이고요. B라는 생산자의 공급곡선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B. 그런데 요 가격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B라는 사람은 수요는 공급은 없죠. A의 공급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요 밑으로는 A의 공급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다가 요거 위로 올라가야 A, B 다 존재하지. 그래서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하면 출제된 적 있어요.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이제 균형이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수요가 증가를 했잖아요. 증가를 하면 무엇이 변한다고요?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은 같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했어. 그러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같이 움직여.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공급이 변하면 수요 곡선상이 변하니까 가격과 판매량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그리고요. 이제 동시 변화가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균형이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를 했고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를 하겠지만 요 이동폭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 변하는 불확실히 정답. 오케이? 그런데 요즘 균형점에서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균형점이 이렇게 변동하죠. 그럼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을 하죠. 하지만 그 이동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불확실히 정답. 오케이? 자, 문제 들어갑시다. 오케이. 문제 쉬워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2016년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지금 사과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는데 일단 사과는 A에 A, 배는 B예요. 근데 상수항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상수항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모든 변수가 다 0이야. 0이더라도 기본적으로 0.8은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QB 모두가 0이더라도 기본적으로 1.1은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기본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PA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네. 그리고요. PB 옆에는 마이너스 붙어 있죠. 두 저와는 무슨 관계야? 보완 관계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배 가격이 올라가잖아. 사과 수요는 감소. 술은 보완 관계야. 그러니까 배 대신에 사과 먹는 게 아니라 사과와 배를 섞어서 먹어. 짬뽕에서 갈아서. 이상한 놈이네. 그 다음에 여기 I는 인컴 소득이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는 정상제가 되겠네요. 얘 똑같네. 오케이. 볼게요. 사과하고 배는 보완 관계야. 맞죠? 맞고요. 모두 정상제죠. 왜? 소득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 정상제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가격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 없다 있잖아. 아까 얘가 0, 0, 0이더라도 기본적인 소비 0.8은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무관한 소비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봐. 드디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갑의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갑의 수요 곡선 먼저 공부해 볼까요? 갑의 수요 곡선. 갑의 수요 곡선. 일단 P로 정리하죠. P로. 자 가격축의 절편이 얼마입니까? 만이죠. 만이고 기울기는 지금 갑의 수요 곡선이 5,000분의 만이잖아. 5,000분의 만이니까 뭐야? 2죠.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잖아. 자, 을 P 하고요. 자, 절편이 15,000이네. 15,000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분의 15,000이지. 2,000분의 15,000.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5네. 2분의 15. 그래서 2분의 15. 7.5인가?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그대로 더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수직합이 돼. 그래서 Q로 정리한 다음에 더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Q로 정리하면 얘가 Q 값은 5,000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될 거고요. Q는 얘를 7점으로 나누면 얘가 2,000 빼기 15분의 2P 2,000 빼기 15분의 2P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더해야 되겠지. 더해서 더한 게 이제 뭡니까? 여기 나와. 7,000 빼기 30분의 19 P가 나와요. P가.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가격이 3,000원일 때 물어봤죠. 3,000원일 때. 그런데 봤더니 3,000원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 이하일 때는 만 이상일 때는 의뢰 수요만 존재하잖아요. 만 이하일 때만 불수요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되겠죠. 적용할 수 있지. 만 이하잖아. 그러니까 3,000일 때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5,100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3번. 자, 서울시에 나왔던 문제죠. X제는 열등제예요. 열등제인데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일단 감소를 했네. 첫 번째,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알파라고 할게.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 열등제이기 때문에 열등제 수요는 증가하겠죠. 증가. 그 다음에 베타. 자, 베타는 원료비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제 원료비는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공급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수요 공급을 혼동하시면 안 돼. 자,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은 정상제, 열등제, 소득, 그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관련제 가격이야. 대표적인 거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이고, 공급하면 무조건 뭘 떠올라야 돼? 생산 비용이니까. 공급국세 한계 비용 구성이잖아.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원료비 나오는 순간 공급이 떠올라야지. 수요 떠올리면 폭망이야.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요. 그다음에 X제 대체제인 Y제 가격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Y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대체제 이 수요는 증가 감소 대 뿌리니까 감소 같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 그냥 잘 봐. 요 Y제 가격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왜 떨어졌지? 봐. 공급이라니까 봐. 원료비 나와 있잖아. 공급이 증가한 거야. 공급이. 그러니까 대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공급이 증가했잖아.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알파 효과는 수요가 증가한 효과고요. 베타 효과는 수요가 감소한 효과죠. 두 개가 동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X제 가격이 최종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야.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알파가 베타보다 컸다는 얘기죠. 수요 증가한 효과가 수요 감소 효과를 압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격은 상승했겠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수요 공급하면 결국 수요가 증가한 거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변한 거야. 가격과 판매량은 같이 움직여. 그럼 가격과 판매량 같이 움직이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니까 총 매출액은 무조건 증가지. 무조건 증가. 무조건. 자, 그래서 X제 거래량은 증가죠. 증가하고요. 변화 전에 두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손상이 있습니까? 땡땡땡. 그렇잖아. 내가 뭐라 했어. 아까 수요가 변하면 공급, 양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점은 동일한 무슨 곡선상에 있어? 공급 곡선상에 있죠. 수요 곡선상에 있지 않아요? 공급 곡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은 무조건 증가. 왜? 가격과 판매량 같이 움직이잖아. 공급의 법칙. 그 다음에 4번. Y제가 X제 보완제였다면,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는 반드시 증가하겠죠? 가격 무조건 올라갔겠지. 하락했다. 땡. 틀렸고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자, 이것도 자꾸 헷갈려 하던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요. 만약에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들 봐봐. 우리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뭐 준 보조금이 많아서 후생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한 효과가 발생하지. 그럼 또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하잖아.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내가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똑같다는 게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던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던 효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감소하면 자,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 거야. 그렇겠지. 자, 우리 소비자한테 조세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생산자한테 조세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던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던 효과는 똑같다고 했잖아.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 공급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얘가 소비자행위요. 얘가 생산자행위 맞죠? 자,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때 자 이렇게 볼게요. 보면 수요 곡선이 나란하게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서로 일치하겠죠. 그래서 원래 소비자잉여가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인데 이 면적은 이 면적과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소비자잉여는 우리가 요만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비자잉여 요만큼이었어. 근데 지금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소비자잉여는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소비자잉여가 요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생산자잉여 이만큼이었죠? 지금 여기잖아. 생산자잉여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잉여도 요만큼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볼게요. 똑같아 효과는. 그러니까 뭐 공급이 증가하면 뭐 생산자만 잉여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소비자 잉여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단 말이야. 둘 다 똑같아. 효과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공급이 증가를 했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균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 그러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서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있었지. 근데 이 면적이 이 면적과 일치해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렇게 증가했죠. 우리 생산자 잉여 증가.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에서 요렇게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증가. 똑같잖아 효과.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잉여 증가, 생산자잉여 증가야 그냥 증가지. 감소했다 땡 땡땡땡. 이해되셨죠? 4번 볼게요. 자, 커피와 크루아상은 서로 보완제고 커피와 밀크티는 서로 대체제다. 근데 커피 원두값이 상승해서 커피 가격이 상승했다. 자,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크루아상은 보완제잖아, 보완제이기 때문에 크루아상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보마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떨어져. 그 다음에 밀크티 대체제예요. 대체제는 대뿔 같이 움직이면 수요 증가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또 하고 싶은 얘기. 이 커피 가격이 왜 올라갔어요? 그치. 공급이 감소했단 말이야. 이거 봐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잖아. 원자재 가격. 원두값이 급등했대. 원자재 값이잖아. 원두값은. 그러니까 뭐야? 공급이 감소한 거야. 대뿔 호마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란 얘기야. 자, 볼게요. 그러면 커피의 공급 곡선은 왼쪽 이동했죠. 그렇잖아. 원자재 가격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야. 왼쪽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크루아상. 자, 크루아상 수요가 감소하죠.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란 말이야. 그래서 생산자잉여 감소하다. 맞죠? 그 다음에 크루아상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래량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밀크티 수요가 증가하죠. 소비자잉여 증가, 생산자잉여 증가, 총잉여 증가지 증가. 근데 만약에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는 감소야. 지급한 보조금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총잉여는 증가한다고 하셔야 돼. 증가. 자, 밀크티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죠? 자, 밀크티는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면 무엇이 변한다? 공급량이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과 판매량은 같이 움직여. 판매 수입은 반드시 증가. 오케이. 재밌지?
자,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 들어갈 때까지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 들어가면 으악! 자, 5번 볼게요. 5번도 쉽게 나왔네. 5번 2024년도 국가직 나왔는 문제인데, 자, 우리 기술개발로 생산비용이 감소를 했어요. 기술개발, 생산비용 감소했어. 뭐 영향을 줘? 공급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공급. 그래서 얘는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한 거겠죠.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가 증가하겠죠. 생산조소 가격이 상승했다. 공급이 감소.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일단 알 수가 없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파악해야 돼. 봤더니 정상재라고 나와 있네. 소득 증가, 수요가 증가한 거죠. 뭐가 안 해, 시험 문제.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 자, 가와 나와 동시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를 했고, 수요도 증가했지. 가나.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를 하지만 균형 가격의 변화는 불확실히 정답이죠.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땡 틀렸네. 그 다음에 나다는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증가를 했고 공급이 감소했네. 수요는 증가를 했고 공급이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을 하지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불확실이죠. 증가한다. 땡. 쉽죠? 그 다음에 다라는 공급이 감소하고요. 수요는 증가했네. 그러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이게 맞겠네. 라가 뭐야? 수요 증가, 가는 공급 증가. 그러면 균형 거래량 반드시 증가. 오케이.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자, 동일한 소비자가 100명이 있고요. 동일한 생산자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 수요선 주어져 있고요. 시장 공급수인 Q는 100P야. 100P. 그런데 동일한 공급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0P야. 얘가 100명이죠, 100명. 100명이 100P니까 개별 수요는 얼마일까? P겠죠.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100명의 수요가 지금 100P니까 한 명의 수요는 P일 거 아니야, P. 개별 수요를 구할 때는 이제 아까 시장 수요를 구할 때는 오른쪽 100을 곱했죠. 그럼 개별 수요 구할 때는 100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P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15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150명이 된 거지. 150명. 그래서 이때는 시장 수요가 150P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요함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돼요, 균형. 500 마이너스 100P는 150P다. 그래서 250P는 500이니까 P는 2가 되겠죠. 자, P가 2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 Q는 300. 쉽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 들어갑시다. 탄력성. 자, 뭐 탄력성 개념 다 알고 계시겠지만 Y는 fx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x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야.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y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네요. 그럼 우리는 원인 변수, 이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 변수가 얼마큼 민감해 반응하는가,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민감도가 미분, 상대적인 민감도가 탄력성 그랬어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다. 그러면 미분이죠. 그러면은 x가 5개 변했어. y가 10개 변했어. 그러면 x한테다가 5개의 자극을 줬더니 종속 변수 y는 10개가 반응을 했어. 그럼 5개당 10개 반응했기 때문에 1개당 2개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반응 정도가 미분. 그런데 상대적인 반응, 자, 얘는 x의 변화량 대신에 변화율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물론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겠죠?
다음에 y의 변화량 대신에 변화율을 집어넣는 거야. y분의 델타 y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이때는 의미가 달라지죠. 얘가 5고 얘가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이제 5% 반응한 거야. y는 10% 반응한 거야. 그러면 x한테다가 5%의 자극을 줬더니 얘가 10% 반응한 거야. 그럼 1%당 2% 반응한 거죠. 얘는 한 개당 2개, 얘는 1%당 2%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1% 변동했을 때 종속변수가 몇 퍼센트 변동하는가. 그러면 요게 민감하다, 둔감하다,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판단 기준은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 1.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0이면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오케이. 이걸 이제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자, 사실 이걸 잘 안 써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어차피 100은 지워지니까 지우고요. 두 변수의 곱이 분모로 가고요. 이 두 변수 곱이 분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 y분의 x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 미분값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 미분값은 뭐야? 독립변수의 배당량분의 종속변수의 배당량 한 다음에 종속변수분의 독립변수 이렇게 크로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얘를 x분의 y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이 두 변수 y 곱하기 델타 y가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 그쵸? 분모로 가는데 근데 뭐야?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럼 y 곱하기 델타 x나 델타 x 곱하기 y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을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자리 바꾼 게야. 예. 예. 됐죠? 그런데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바로 한계 의미를 갖고 있고 x분의 y는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만약에 x, y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델타 x분의 델타 y. 그게 경제학에서 한계라고 그러죠. 한계. 그리고요. x값분의 y값. x값분의 y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얘가 평균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로 나누면 탄력성이 돼요. 단 x축이 독립변수일 때만 그래.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적용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자, 좀 응용을 할 수 있겠네. 자, 여기가 노동이 있고요. 얘가 생산량이 있어요. 그럼 한계 생산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체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있잖아. 노동을 1% 변동시켰을 때 생산량은 몇 퍼센트 변동하는가? 이것도 탄력성이야, 탄력성. 탄력성인데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dL분의 dq 나누기 L분의 q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가 돼? 노동의 한계 생산성.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변화분화이잖아.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고요. 얘는 노동 하나당 생산량, 당을 평균으로 했잖아. 평균 생산량이야. 그래서 한계 생산성을 평균 생산성으로 나누면 탄력성이 돼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하면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한계 생산성을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평균 생산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 탄력성 1보다 작잖아. 접선의 기울기 작으니까. 그러겠지. 왜? 체감하잖아. 이렇게. 1보다 작은 거야. 얘는 체증하니까 1보다 큰 거예요. 오케이. 요게 탄력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탄력성 구했잖아요. 이거 y의 x 탄력성이 x의 y 탄력성이야. 탄력성 구했잖아. 이거 이게 지금 y의 x 탄력성이냐고 x의 y 탄력성이냐고.
Y의 X 탄력성에 그걸 혼동한 사람이 있더라고. Y라는 종속 변수에 X라는 독립 변수에 대한 탄력적인 반응. Y의 X에 대한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에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건데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니까 분자는 Q의 변화율이 되겠죠. 되는데 이때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델타 P가 플러스면 델타 Q는 마이너스고 델타 P가 마이너스면 델타 Q는 플러스니까 요걸 절대값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부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 붙인다 그랬죠? 붙이는데 반드시 절대값 붙인다 아니야. 안 붙여도 돼.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붙이면 안 돼요. 사실상 왜? 기펜제가 존재하잖아. 기펜제는 플러스 일반 수요의 법칙은 마이너스니까 붙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보통 붙여서 논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기펜제는 어떻게 된다? 가격 탄력성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펜제는 가격 탄력성 자체를 논의하지 않아. 자,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인데 자, 절대값을 붙여도 되지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수요 곡선은 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뭐 접선의 기울기를 원점에서 근 직선으로 나누면 탄력성이 된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야. 이제 이건 오히려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로 나눠야 돼. 얘는 축이 바뀌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델타 Q분의 델타 P가 기울기예요. 항상 우리 기울기의 정의는 뭡니까? X축 변수의 배달항분의 Y축 변수의 배달항이 여기 기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 뭐가 돼? 절대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 절대값인데 그 녀석의 역수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역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완만할수록.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역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Q분의 P지. 이 Q분의 P는 어떻게 구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Q분의 P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것도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다. 그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의 역수 곱하기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야. 수요의 탄력성은 그 다음에 자, 수요 곡선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면 기울기 얼마? 기울기 무한대죠. 수직이면 기울기 가장 가파르잖아. 무한대잖아. 무한대지만 탄력성은 0이 된단 말이에요. 0. 그러면 요 녀석은 무엇이 탄력성 공식에서 어떤 값이 0이 돼서 0이 된다? 델타 Q란 말이에요. 델타 Q. 델타 P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Q에 변동이 없는 거지. Q의 변동이. 델타 Q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지. 무엇이 정해져 있어? 수량이 정해져 있어. 수량이. 그래서 내가 이거 기본 심화 강의 때 설명해 줬죠. 10리터 넣어 써놓으라 했잖아.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10리터 주입해. 그 얘기는 결국 뭐야?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10리터 주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0이 돼. 0. 두 번째,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 필수품들이 보통 가격이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필수품이 아니라 대부분 필수품 그랬죠. 자, 우리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니에요. 이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교수들이, 출제자들이. 소득 탄력성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덜어 사치품도 끼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 1인 경우야. 그러면 수요곡선은 직각상곡선이 되죠. 직각상곡선. 직각상곡선이 되는데 이 직각상곡선은 무엇이 일정합니까? 지출액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1,000원짜리 10개 사면 500원짜리 20개 사야 돼. 지출액 일정해요. 요 박스 면적이 지출액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5만 원 넣어. 탄력성 1이야.
얘는 탄력성 1. 자, 영희는 매달 피자를 5판 먹어. 탄력성 0이라니까. 양이 정해져 있잖아. 피자가 1억에도 5판 먹을 거고 공짜에 5판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영희는 매달 피자를 5만 원씩 먹어. 탄력성 1. 그러니까 양이 정해졌으면 0, 금액이 정해졌으면 1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곡선 이제 만약에 1보다 크면 우리는 대부분 사치품이야. 더러 필수품도 끼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필수품, 대부분 사치품.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 수평이야. 수평. 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이 수평한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수평이야. 이거 기울기 0이죠. 0. 기울기 0이지만 탄력성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래서 얘는 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이 수평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생산물 시장 이론 들어가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곡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됐죠?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